원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더 큰 소리로 말해 주세요부터 시작. 더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소리쳐 달라고요. 나는 귀가 안 들린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다른 누구보다 운전해야 할 청각이 누구보다 완벽했던 그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사실을 누군가 눈치챌까봐 이제는 다닐 수가 없다.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예술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 보이기도 전에 죽음이 내게 너무 빨리 왔다.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그러나 일찍 내게 덮쳐도 나는 만족한다. 죽음은 나를 끝없는 괴로 고왜 하리라. 아, 신이시여, 제게 단 하루만 온전히 깨끗한 길을 허락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언제입니까? 아, 언제입니까? 절대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기 동생 이 카를과 요한에게 보낸 편지글이에요. 아, 이 하루만 좀 듣게 해주세요, 온전하게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32세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청각장애를 앓던 베토벤이 쓴 유서. 그러나 유서를 쓴 후 베토벤은 가혹한 운명과 맞서 싸우겠노라 결심을 한다.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국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이때부터 8편의 교향곡을 작곡, 마지막 탄생한 곡이 9번 합창교향곡, 청력을 상실한 상태로 합창교향곡 초연 무대에 올라 지휘를 하는데 실제는 마헬 움라우프가 진행을 사인을 보고 했다. 키핑 베토벤인가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이야기죠. 어떤 분은 매년 2월이면 유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신과 1년 동안 인생 연장 계약서라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대오각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토벤이 아까 하루만 더 듣게 해주세요. 아, 신이셔. 이 유서를 쓰고 난 이후에 동생에게 이런 편지 보내고 유서를 쓰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날로부터 교향곡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엘리베이션 파워라고 하는 책을 만나고 있죠. 왜 이 책을 한다고 했나요? 새해 결심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좀 지지부진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엘리베이션 파워, 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는 이런 파워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스스로 동기부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외부로부터 힘도 끌어올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이 책을 저지난주부터 지금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네 명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셨고 오늘 지금 그 후속편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기 보면 매년 2월이면 유서를 작성한다. 신과 1년 동안 인생 연장 계약서. 이 표현이 너무 멋지죠. 인생 연장 계약서. 이걸 신하고 계약을 하고 또다시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유서 한 번씩 써보셨나요? 유서 공증을 좀 해놓고 이래야 된다고 하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서를 한 번씩 써보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게 그 유서 작성하는 거 이걸 아예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좀 드물어진 것 같은데 한 번씩 해보는 건 좋은 것 같고 우리 대구 인근에서는 가톨릭 대학교에 가면 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면 성당인가에 마련돼 있는 관 속에 들어가는 관체험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전제로 한 삶, 이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유서를 어쨌든 베토벤은 그 일 이후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커 워싱턴 제가 어제 애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소년의 절박한 도보 여행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고 대략 30일에서 40일이 걸리고 하루 약 25km 정도를 걸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당 한 4km, 5km 걷는다고 보면 25km 걸으려면 한 5시간 걷는 거죠. 매일 그렇게 걷기는 쉽지 않고 우리 군에서 행군을 하면 어쩌다 날 잡아갖고 한번 하는 게 한 40km 행군합니다. 하루에. 네, 그런데 저기 800km면
군인들 행군하듯이 해도 20일은 좋게 걸리는 그게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두 흑인 소년의 절박한 도보 여행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870년 남북 전쟁 후에 전쟁 후 5년이 지났는데 백인을 태운 마차 뒤에 노예 출신 흑인 소년이 뛰고 있었다. 매사추세츠 햄프턴에 흑인을 위한 무료 학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뛰고 있는 중이다. 차로 10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소년 부커 워싱턴은 걷고 뛰는 방법밖에 없어서 뛰었고 50일 만에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한다 소리가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땅바 주저앉았죠. 안내원이 하도 안 돼 보여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좀 기다려 봐라 라고 하더랍니다. 부커는 안내원이 있는 곳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자네를 기쁜 마음으로 입학시켜 주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흑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인물 부커 워싱턴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로만 듣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년이 어디서 뭘 봤겠죠. 신문이나 뭐 어떤 잡지 같은 데서 무료로 공부시켜주는 학교가 있단다. 그 당시 흑인들만 뭐 가능치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야기만 듣고 뛰기 시작을 해서 50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추천서 안 써갖고 왔다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미리 안 알아보고 갔나 뭐 추천서 칠칠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절박함이 보이니까 경비원이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교장선생님이 그 사이에도 뭐예요? 좌절하고 있지 않고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베풀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뒤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흑인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 전해집니다. 어디에? 아프리카에.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년이 마찬가지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뒤에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부커 워싱턴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아프리카 소년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고슨 카이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 이 사람의 고향 말라위 마을을 떠나 동부 아프리카 황무지를 거쳐 이집트로 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대학에 진학한다는 꿈을 가지게 친구가 부모는 까막눈이라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그래 잘 갔다 와라 하고 배웅을 합니다. 이때 소년이 달랑 책 2권을 들고 식량 그리고 호신용 도끼, 담요를 들고 그도 못하는 미국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려고 할 때 내가 가방에 무엇을 담아갈 것인가? 문제죠. 여기서 이 친구는 책 2권, 즉 성경과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2권의 책을 가방에 담고 닷새분의 식량과 호신용 도끼 그리고 담요를 들고 그 머나먼 길을 출발했다고 해요. 이때 이 소년의 결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과 함께 주물님께서 밑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소년의 결심. 동전 한 입 없고 배삭을 낼 방법도 없지만 그런 것은 개의치 말자.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만은 모른다. 대학에서 자신을 나를 받아줄지 어떨지도 모른다. 그것도 개의치 말자. 카이로는 장장 100km나 떨어져 있고 걸어가려면 수백 개의 부족이 사는 마을을 무사히 지나야 하지만 그것도 개의치 말자. 그 부족들은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개의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것도 개의치 말자. 그러니까 개의치 말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 소년이 이제 그 먼 길을 출발합니다. 5일을 걸었다 그래요. 이제 식량이 바닥났죠. 그런데 5일 동안 겨우 50km를 걷게 되고 식량과 물도 떨어져 앞으로 6,750km나 남아있는 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걷는 것을 멈추지 않겠어. 죽을 때까지 해보는 거야. 쓰러져 죽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가면서 이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열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져요. 마을 사람들이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를 해주니까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야야, 그 뭐 될 일도 아니다. 그냥 집에 가거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본인도 야, 이 상태로 가겠나라는 생각이 했을 텐데 그런데도
치료받고 있는 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그 와중에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책을 계속해서 읽었고 그 책을 하도 읽어서 성경과 철로 역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개월 만에, 15개월이면 1년 3개월이다. 그죠? 1960년 1500km 떨어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1500km를 걸어간 거죠. 6개월 머물면서 돈도 벌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다가 거기서 도서관에서 미국 대학교 편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교 편람. 그중 워싱턴에 있는 스케짓밸리 대학에 눈길이 갔고 그와 동시에 그 학장에게 편지를 썼고 스칼렛 밸리 학장이 감동을 받아서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답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문제는 미국에 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출생증명서와 여비가 필요한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거죠.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선교사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선교사가 여권과 비자 문제는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돈이 없잖아요. 여비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절망을 하지 않고 카이로로 가면 뭐라도 있겠지 싶어서 카이로로 가는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제 카이로로 돈을 벌러 가는데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구두를 샀대요. 그럼 카이로까지 가는 거를 걷기 편하려고 구두를 산 게 아니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 맨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입학할 때 신을 요량으로 구두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을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입학식을 벌써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미래 완료형으로 꿈을 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고, 이 소년 이야기가 그 대학교 학생들한테 소문이 났대요.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소년이 맨발로 저 학교 입학하겠다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 비행기를 못 한단다. 뭐 이런 소문이 이제 그 학교에 난 거죠. 그랬더니 그 학교 학생들이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650달러를 모아가지고 여비가 해결이 됩니다. 이래서 집단한 지 2년 2개월 만에 스카지밸리 대학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 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마 우리 국세통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두 개의 이야기만 들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마음의 양식으로는 충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생각하면 어쩌면 굉장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나 들었다고 또 이 자식아 너는 뭐가 부족한데 그러고 있냐라고 빨리 맨발로 이 자식아 미국으로 걸어가라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실수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태도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 한 이야기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43세 회사원 다나카 고이치 씨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승진이 많이 늦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5분 후 외국에서 중요한 전화가 올 테니 꼭 받아주세요라는 전화가 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는데 영어로 왔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진땀을 흘렸는데 그 전화 내용이 상을 받게 되었다. 스웨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기가 해외에서 다나카 고이치 씨에게 뭔가 주려고 한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30초 정도 지났더니 회사 전화기 50대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을 하더라. 대체 뭔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기자들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게 바로 2002년 10월 9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그 사람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강연 요청 뭐 회사 유명해지고 회사 주식 가격 오르고 이래서 이 사람이 결국 사장이 이 사람을 부사 승진을 시켜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웨덴 이 왕립 아카데미에서 단백질 등 생체 고분자의 질량과 입체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을 개발해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활짝 열었다. 분자의 질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할 연소적 이탈 기법을 창안했다. 이것이 화학상을 수여하게 된 이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단백질은 레이저를 쏘면 분자 구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질량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이 발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왜 이 얼떨결에 뭘 막 힘들어 당황스러워 하느냐? 그 말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구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털어놓았다. 200번 정도 실패하다가 실수로 코발트 미세 분말과 글리세롤을 각각 따로 분석하려 했는데 부주의로 인해 액상 글리세롤이 코발트 분말에 흘러내리게 되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분석을 해봤던 건데 이것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실수로 노벨상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결과값이 만들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토성산해라. 한 줌의 흙을 쌓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산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3월달 새 학기에는 뭐가 됐든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또 뭐죠? 뭐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페니실린도 그렇게 만들어졌던 건 다들 아시죠? 거기다가 독일이 통일된 것도 실수로 일어났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는 것도 실수로 통일이 일어나는 수 말고는 없죠. 계획적으로 일어날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찬성하지 않고 일본이 찬성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중국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될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처럼 우연히 통일되는 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두 가지 태도가 있을 뿐이다. 아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야기와 동일한 챕터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동독 공산당 대변인 권터 샤보보스키가 술을 많이 먹어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제 서방 여행 자유화에 대한 임시 법안은 사실 여권 발급 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다인데 이걸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법안이 발효되면 동독 주민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라고 이탈리아 기자가 물었어요. 대변인이 잘 못 알아듣고 그렇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권을 빨리 만들어줘라 이 말인데 원래는 기자가 그럼 이제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소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럼 그 법안이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이랬더니 즉시 지금부터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바로 송고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즉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바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동베를린 시민들이 너도 나도 막 차를 몰고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계를 막 지나가고 하니까 경비병들이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희들은 TV도 안 보나 이 자식들아. 지금 여행 자유화가 선포됐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래버리니까 경비병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통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떨결에 우리나라도 뭐 술 먹은 사람이 뭐 계엄령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요새 바뀌기는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단연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도 실수가 내 인생을 바꿀는지 모르니까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낮술도 한 잔씩 드시고 너무 점점만 빼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아마 김정은 교수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리얼하게 적혀 있어요. 그 당시 김정은 교수가 경비병으로 뭐 했죠? 아르바이트인가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밀려 들어가지고 뭐 열어줬다는 이야기 아주 재밌게 하시는데. 자, 이제 소풍은 즐거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재미있으십니까? 네. 지금 자, 저기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이거 멋있는 문구잖아요. 이거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수행을 통해 높은 인격에 도달한 스님, 물욕이 없는 고음 있는 그가 아낀 소유는 딱 한 가지, 동료 구도자가 보내준 난초 2분. 이게 누구냐? 법정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난초 2분을 누가 보내줘서 그걸 애지중지했다 이 말입니다. 여름에는 그늘, 겨울에는 실내로 옮겨서 돌보고 있었는데 스승님을 뵈려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됐답니다. 법정 스님이. 그런데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그냥 외출한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초조함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허둥지둥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난초가 비를 맞아서 축 늘어져 있었다. 이때 스님은 깨달았다고 해요. 집착이 괴로움에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집착이 곧 괴로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며칠 후 친구에게 난초를 줘버렸고 난초를 떠나보내는 아쉬움보다도 오히려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법정 스님이 무수요를 주장하면서 살게 된 계기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소한 것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배낭 메고 뭐 해외를 돌아다니고 이럴 것도 없고 그 산에 가서 뭐 과부자 틀고 앉아 있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함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2011년 일본 센다이 유리 마이씨는 낡은 집에서 물건에 파묻혀 살고 있었다. 일회용 스폰까지도 보관하고 있었고 이때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집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가족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런 집에서 2번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최종 목표는 트렁크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물건만 남기고 사는 것이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철칙으로 자유로움을 지켜가고 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4단 만화 시리즈를 연계해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 되었던 계기가 일본 대지진 때문이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저 하나 사가지고 뭐 LED, LCD TV 막 벽걸이 TV 막 몇백 인치짜리 하나 벽에다 걸어놓고 그 밑에 누워서 테레비 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테레비가 자빠지면서 깔려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들 알고 계실 거고 저 밑에 소풍은 저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김은정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소풍은 두 손이 가벼워야 행복합니다. 먹구름 넘어 눈부신 삶을 만나기 위해서는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는 법이니까요. 아름다운 인생 소풍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릴 수 있는 걸까요? 주말에 살림살이 좀 갖다 버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자, 이 영어 나왔던 것인데 머리가 버티려고 하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오, 대박. 박수 한번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견디려고 하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아이고 힘들어 못 가겠다 하니까 다리가 안 가는 거지. 머리가 계속 가작하면 다리는 통속되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삶이고 뛸 수 있을 때까지만 청춘이다. 이 이야기 제가 계속 하죠.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한 산악인이 평생 산에서 살았는데 배낭을 꾸릴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이름은 라인홀트 메스터 오스트리아 최고 산악가 철학자이자 예술가인 이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등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산이 좋아서 오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페르파나 또는 스폰서 없이 순수한 등반 자체만으로 등산을 하는 전위적 등산가로 알려져 있고 히말리아표가 넘는 14개의 정상 모두를 등정 성공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상에 가면 국기를 펄럭이며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은 나의 국기는 손수건이다 라고 하면서 손수건을 흔들면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저는 한때 히말리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면 간단한 것을 왜 그리 몸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 답은 간단하더군요. 몸이 견디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헬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날씨 조건만 허락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정상에 내리는 순간 기압 차이 때문에 폐에 물이 차올라 곧 죽게 된다고 하더군요. 적응 기간 때문에 일부러 베이스 캠프를 터나 요 지점에다가 두고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적어놓죠. 요즘은 그 베이스 캠프가 5,700m 지점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죠. 저 에베레스트 정상
성공률이 대략 75, 8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지간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베이스 캠프가 5,700m에 있으니까 나머지 한 터 정도는 뭐 다리 근육 좀 있는 사람 어지간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할 기간이 필요 없이는 헬리콥터 타고 정상에 올라가면 폐에 물이 차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뭐에 막 욕심을 내서 당장 이루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욕심들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분이 정상에 올라가서 뭘 자랑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이 좋아서 올라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해가 50일밖에 안 뜨는 나라가 있는데 나머지 315일은 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눈비 바람만 오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래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전쟁의 피해로 영토 대부분이 노르웨이에 뺏겼고 50년 후에는 3분의 1을 프로이센에마저 뺏기게 되는 국민들은 좌절을 해서 술과 노름, 다툼과 폭력으로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한스라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영토를 노르웨이에 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때 학교 가는 것이 공포였어요. 끊임없이 외우게 하고 시험, 처벌 마치 지옥 같았어요. 이 나라는 바로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스는 덴마크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이 바로 이 한스라고 하는 소녀. 그러니까 학교 가면 계속 뭐 외우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걸 공포로 가졌던 이 한스가 결국에 동화를 창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년 후 덴마크는 유엔 행복지수 조사에서 2012년부터 가장 행복한 나라에 오르고 있고 부패 지수가 가장 낮고 언론 자유 1위인 나라가 바로 덴마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30대 초반에 어떤 시인이 잘못된 교육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농촌에 작은 학교를 하나 설립했다 그래요. 이름을 풀케오이스콜레로 짓고 모든 시험을 없앤다. 암기 위주 교육을 철폐하고 책과 토론 수업만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여기서 폴케오이스콜레라고 하는 이름은 좀 외워두셨다가 혹시 교육기관을 설립하실 분들은 이 네이밍을 좀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폴케오이스콜레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덴마크 전역에 폴케소이스콜레가 만들어져서 홀씨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덴마크의 국부로 불리는 그룬트비는 안데르센과 철학자 키르케로그와 교류하면서 덴마크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여 깨어나라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참된 덴마크인은 인간의 자유와 독립과 존엄을 파괴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부자가 적고 가난한 자는 더 적을 때 사회는 풍요로워진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덴마크가 바뀌기 시작했고 오늘날 행복지수 1위,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지구에 대해서 엄마가 나 한 사람 어떻게 해본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니까 9살 먹은 꼬마 펠릭스 핑크바이너가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삽과 묘목을 들고 밖으로 나가 주저앉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무 100만 그루를 심기를 제안을 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고 이때 이것이 SNS로 되면서 지금은 1조 그루 나무 심기로 확산이 되었고 지구를 위한 나무 심기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지금 자꾸 따라오고 계실까요? 우리나라는 누가 바꿨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찌됐건 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팩트인 것 같고 이 나라는 저기 보면 이 누구의 어떤 이 30반에 바로 구른트비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작은 학교를 하나 지어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덴마크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마 이 책 얼마 전에 누가 카톡방에 보니까 빌려서 읽고 계신 것 같던데 짤막짤막한 이런 이야기들이 개가 소개가 됩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총 100페이지인데 현재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군자는 항상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공자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안회죠. 안회가 죽었을 때 공자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했던 장면들이 보면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손님과 주인이 다퉈요. 손님은 3 곱하기 8이 23전인데 24전을 내라 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 주인은 3 곱하기 8은 23이라고 하고, 이때 아내가 3 곱하기 8은 24라고 끼어듭니다. 이 개념이 이렇게, 어떤 주인은 3, 8이 23이라 그러고 손님은 3, 8이 24라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공자 제자 아내가 3, 8에 24라고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왜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공자님에게 물어보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틀리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누가? 주인이. 이때 이제 아내가 나는 그러면 내 머리에 쓰는 모자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를 찾아가 가지고 물어봐요. 공자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 그래요? 손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관을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스승 공자에게 실망하고 더 배울 것도 없겠다고 생각하고, 아, 공자 이거 뭐 볼 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결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공자께서 급한 일을 처리하면 곧장 돌아오거라 라고 하면서 글을 2개를 써주게 됩니다. 글 2개를. 그 글이 천년 수막 존신, 즉 천년 묵은 나무에 몸을 숨기지 마라 라는 글과 살인 부명 물동수, 명확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마라, 이 2개의 글을 써서 제자를 떠나보냅니다. 이제 가는 중에,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쳐요. 이게 비를 피하려고 고목나무 아래로 가서 비를 피하는데 갑자기 스승이 써준 쪽지가 생각이 나서 그걸 펴봤더니 고목나무에 몸을 숨기지 마라 라는 글을 보고 급히 그 나무 밑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순간 번개가 쳐서 그 고목나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2번째 문장을 보게 되는데,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에 와보니까 침대에 자기 와이프 옆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이제 정을 통한다고 생각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스승의 글이 생각이 나서 촛불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비춰보니까 누나, 그러니까 안회의 누나가 자기 와이프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위로를 해준다고 와서 같이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다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 와이프를 위로해 준다고 와서 같이 자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살인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스승님의 2문장 때문에 아내가 살고 누이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별것 아닌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번개가 칠 것 같다는 것을 예상했을 뿐이고, 고향으로 떠나는 자네 마음에 분함이 있어 허리 눈에 들어왔을 뿐이네 말을 합니다. 자네가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내가 사리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자네가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었으니 목숨을 바쳐야 하고, 자네는 그까지 관을 주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가 관이 중요한가. 그래서 자네 편을 안 들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큰 절을 올리게 되고 그 뒤로 아내는 절대로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유교의 5성 가운데 공자 다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토론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좀 이렇게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서 공자가 했던 말이 뭐죠? 군자는 항상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게 공자에게 읽혀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 글 2개를 써줬는데 이게 또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사실 공자는 이 주역이나 이런 데 엄청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역은 흔히 이제 우리가 수리주역이 있고 상황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주역에 아마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던 것은 아니겠나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30분인데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좀 너무 많으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렸죠 벌써. 다시 한번 더 가서 할까요? 이게 인풋이 되면 그 안에 남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쏙쏙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기 지금 달러죠. 화면에 보이는 거 달러. 미국 1달러 지폐에는 조지 워싱턴이 새겨져 있고, 2달러 지폐에는 토머스 제퍼슨 새겨져 있고, 5달러 지폐에는 에브라함 링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달러에는 누가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 10달러의 지폐에 여성을 넣어보자라는 미국의 여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5만 원짜리 여성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7%로 1등을 한 사람이 바로 루스벨트 여사,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분이 선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이분이 하신 주옥 같은 명문장들을 반드시 외워라. 외워. 말을 하셨느냐? 여자는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 얼마나 강한지 절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는 티백과도 같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 구수하거나 또는 향기롭거나 하는 어떤 맛을 내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시고요. 이분의 부모는 어린 시절 멋진 부모 밑에서 학대받았고 뻐드렁니가 있는 엘리노를 매우 싫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뻐드렁니가 있는 거예요. 뻐드렁니가 있으니까 이제 미워했겠죠. 그래서 학대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6살 때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두려움 가득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고 10대는 영국 기숙학교에 보냈는데 이때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성숙한 여성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190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결혼하게 되고 결혼 후에도 성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프랭클린은 비서와 연문을 뿌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 3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나는 매력적이 아니다. 나에 대해 누구도 애정 지속되는 법이 없다.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조차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9세 때 이 흉부 아래가 마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7년 동안 재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잖아요.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그 안면 마비, 하반신 마비입니까?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도 그 7년간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백악관에 입성을 한 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공황이 왔고 그 루즈벨트 정책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걸 복구하고 2차 대전에는 연합군을 이끌게 되는 일을 하는데 반면 이 엘리노어는 고통과 슬픔, 두려움과 외로움을 속으로 사귀면서 살아야 했다. 왜냐?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 시어머니가 문제다, 그죠?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비서 루시머스하고 20년 넘게 내연 관계예요. 그런데 아예 백악관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겠죠. 그래서 엘리노어는 마이데이라는 칼럼을 쓰는 등 글쓰기 능력을 발휘했다. 그때 그걸 참아내는 방법으로 글을 썼다 이런 것이고 이분이 남긴 문장이 너를 두렵게 하는 일을 매일 한 가지씩 해라.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미스터리다. 오늘은 선물이다. 이 문장이 이때 탄생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나 연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씩 인용하는 문장이죠.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미스터리다, 오늘은 선물이다. 그런 문장을 남기게 되었고, 당신 동의 없이 그 누구도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문장을 썼고, 그 다음에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도우면서 한평생을 사는데 어둠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의 촛불을 밝히는 편이 낫다. 어둡다고 투정거리지 말고 그 와중에 촛불 하나를 켜라. 그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어서 미국인들로부터 $1짜리 지폐에 누구를 넣을까 투표해서 1등을 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 고단한 현실이 그대에게 동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내 동의해주지 않고 극복하실 그대의 멋진 모습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참 이런 삶을 너도 살아라라고 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분 이야기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9장의 히든카드 이지선 교수 이야기. 인생에서 내게 벌어진 일이 10%라면 10%는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새로 감춰져 있는 히든카드가 9장이 더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명문대 아마 이화여자 대학교인 것 같아요. 이화여대 4학년 여학생이었는데 2000년 7월 도서관 공부하고 마중 나온 오빠 차로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고
쿵쿵쿵 7중 추돌 사고가 납니다. 음주 차량 때문에 연쇄 충돌 사고가 나면서 이 여학생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순간 차량이 불이 붙었어요. 정신 차린 오빠가 동생을 필사적으로 구출하려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길을 잡았는데 동생을 옮겨내는 순간 승용차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도 동생은 이제 살려낸 것이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폐에 가득 찬 유독가스를 빼기 위해 튜브를 박은 채 중환자실에 옮겨졌는데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의사는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환자가 깨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이지선이라는 사람인데 살색 피부가 다 사라지고 그 생닭 있죠, 생닭. 생닭에서 봤던 그 흐물흐물한 근육과 노란 지방 덩어리, 흰색 뼈가 드러난 모습, 사라진 손가락, 밥을 씹을 수 없는 치아, 고통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왜 하필 나인가요? 운명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그 왜 하필 나인가요?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 해보셨나요? 어느 날 하필 왜 나냐고? 그럼 나 대신 누군가가 다쳐야 했나?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내가 안 당했다면 다른 사람이 당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당해도 좋다는 말이냐? 아니다. 이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감사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엄마, 그래도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네. 찾았어요. 엄마 불에 타지 않은 두 발, 씻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뭐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제 일어났고 책을 쓰자.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을 당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가 쓴 책이 어떤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여기에 인생이란 10장의 카드가 주어지는 게임이다. 한 장은 이미 상대에게 보인 패고 나머지 9장은 히든 카드다. 내가 어떤 순서로 카드를 내미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교통사고를 한 장의 카드로 생각하고 나머지 9장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두 번째 카드로 뽑아둔 것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보스턴 대학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 대학교에 와가지고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PD들이 이제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이 됐겠죠.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TV로 재흉한 여기를 우리 달빛과 함께 춤을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TV의 흉한 모습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뭐지? 멀쩡한 몸을 갖고 건강한데 더 잘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PD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과 비교해서 얻은 감사는 건강한 감사가 아니에요. 비교해서 나온 감사는 또 다른 비교를 만나면 불행이 되니까요. 나 자신에게 있는 진짜 내 모습으로 우러난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되는데 항상 감사일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겨난 감사. 저는 이제 저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쓸 때 그런 이야기 있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준으로 나에게 안도감이나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건 비겁한 거고 반칙이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하는데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옳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그러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일기를 혹시 쓴다거나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형식의 감사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다. 자, 요 이야기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끝날 때. 인류 최대의 의약품 사고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탈리노마이드죠. 탈리노마이드라고 하는 이 임산부들 임신하면 입덧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약이죠. 이게 FDA 승인이 팔려 나가게 되었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안 팔려 나가요. FDA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되게 여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F 직원이 말단 직원이
그러니까 이 약은 아직 임상의 결과값이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승인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임산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소문 들어서 유럽에는 말이야 임신해도 입덧 안 하는 약을 판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빨리 승인을 안 내주냐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그 말단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수입이 안 되게 됩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100% 기형아가 나와요. 운 좋게 뭐 95% 이런 게 아니고 100% 기형아가 출생돼서 유럽에서 8,000명, 세계 8개국에서 12,000명의 장애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1959년 이 탈리노마이드 복용을 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팔 없이 어깨에 손이 달려있고 손가락도 왼쪽 4개, 오른쪽 3개, 키는 134cm, 교육자들이 쩔쩔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밝은 천성과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가족들이 응원을 해서 토미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음악을 계속하렴. 8세 때 하버드 음대에 지원을 했는데 낙방을 하고 손가락 때문에 피아노를 못 치니까 결국에는 입학이 불어되고 그래서 법대로 전공을 받고 하버드에 입학을 하고 독학으로 성악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 은행에 취직을 했다가 목소리가 좋아 라디오 성우로도 활약을 하고 1988년 매년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 도전을 해서 우승을 하고 그해 나이 30대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를 세상에서 가장 잘 부르는 최고 성악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런 삶을 산 사람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크바스토프가 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한대요. 근데 이분은 폐활량이 적으니까 키가 적으니까 폐활량도 적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바리두성으로 이렇게 머리와 성대로만 두성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난다. 그 뒤로 질주하기 시작해서 세계 유명상을 휩쓸며 바리톤 분야 최고 반연에 오르게 되었고 그래미상도 4번이나 받게 되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린덴바움, 보리수 노래하면 청중들이 꿈길 속으로 빠져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연결을 해놨나? 저번에 한번 제가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요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1부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소개가 많이 되었던 분이죠. 안위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바구니 흙을 멈추지 않고 옮길 때 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 내이멍구 마오슈의 징베이탕은 끝없는 사막, 과거는 초원, 황사 발원지인 곳인데 20세기 꽃다운 처녀가 시집을 갑니다. 결혼식도 없이 하객도 없이 결혼을 해서 아버지는 죽은 친구하고 약속을 했대. 딸 준다고. 그래가지고 딸을 이제 그 집에 갖다 줬는데 이제부터는 여기가 네 집이다. 한 달을 눈물로 지내고 모래바람뿐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느 날 사람이 지나가자 미친 듯 달려갔다고 그래요. 왜? 그리움 때문에. 사람이 놀라서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갑자기 웬 여자가 막 뛰어오니까 얼마나 세숫대야로 그 사람 발자국을 덮어놓고 사람이 그리우면 한 번씩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마냥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리자. 사람들이 오려면 꽃이 피고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km 사막길을 걸어 묘목 한 그루를 사오고 우물까지 걸어가서 물통을 쥐고 하루에 40번씩 우물을 오갑니다. 1988년 3월 29일 잊을 수 없는 그날 아침 일찍 양수 묘목을 등에 업고 징베이탕 남쪽의 큰 모래 언덕을 넘어가는 길이었다. 현기증이 나면서 갑자기 쨍한 햇살이 눈을 찔러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나뭇가지가 온몸을 찔렀다. 엄마 뱃속에 9개월 살았을 뿐 세상 구경도 못 해본 아이는 황량한 모래 언덕에 묻혔다.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을 한 거죠. 간절히 기다려도 비는 안 오고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그동안 심어놓은 나무는 무차별 습격을 당해 전멸을 했다. 바이완상과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매일 3시에 일어나서 우물을 오가는 일을 30년 넘도록 반복했고 여의도 10배 크기의 사막 땅 울창한 숲으로 일궈냈다.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토굴 신혼방은 어엿한 저택이 되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쓸 줄 모르는 문맹인 사막 여인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모든 지식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외친다. 흙을 쌓아 산을 만들 때 겨우 한 삼태기 분량의 흙도 채우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다면 내가 멈춘 것이다. 땅을 평평하게 고를 일을 할 때 겨우 한 삼태기 분량의 흙을 갖다 부었을 뿐이라도 일을 진척시켰다면 제가 진보한 것이다. 멈출 것인가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가 갈등하는 우리에게 안위자는 도전합니다.
머무르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박수. 땅이 140평도 아니고 1,400만 평을 이런 숲으로 만들어내는 이 기적을 글자 한자도 모르는 여인이 해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더 훨씬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용기를 좀 가지고 그래도 나무 심으러 가든지 먼 수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중에 좀 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